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빨간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닌가? 맞나?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영상을 좀 올려놓긴 했었거든요. 올려놓긴 했는데 그 약간 거시경제학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지난 학기 했던 거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좀 봐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업하고 아마 6월 셋째 주인가 그때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진도 범위는 너무 과하지 않게 다시 설정할게요. 우선 제가 올려드린 범위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우선 여기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봤었던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자원이 경제학의 시작점은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언제나 이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라고 하면 왜 이렇게 고민하는가 하면요. 다 알고 있어요. 시작 자체에서 모든 게 희소해서 그래요. 자원이 특히 희소해서 그렇죠.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이 낭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다양한 가치 판단이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야, 뭐 소득 분배 공평성 이거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해요, 당연히. 근데 우리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낭비하게 되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시간, 뭐 에너지 다 아까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써야 될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원 배분에 대한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이 많고 에덴 동산 천국같이 뭐 넘쳐 흐르게 되면 다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걱정이야? 고민거리도 없지. 근데 희소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낭비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낭비 없이 선택하자, 자원을. 그래서 우리가 생산과 관련해서 최적 선택,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최적 선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업이 기술이 제한돼 있고 노동과 자본이 제한돼 있으니까 어떤 노동자를 몇 명 채용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생산량을 한다거나 생산을 하겠다 그러면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게 이제 최적이죠.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을 한 대가로 우리는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 최적 선택 이렇게 합니다. 이제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로자도 내가 말이야 일을 했는데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노동의 가치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그렇게 인식을 안 해줘. 그럼 노동자도 나 일 안 해. 그 회사 취업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야, 내가 너를 뭐 막대하는 그런 이제 못된 기업도 있지만 네가 일한 만큼 기여한 만큼 분배를 해주도록 하겠다.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측정하는데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노동을 제공했다? 그러면 노동에 제공한 대가로 분배하는 게 임금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본을 제공했다? 그게 이자. 그래서 특히 우리 노동에만 초점 맞추면 임금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기여한 만큼,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기여한 만큼이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생산성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정하고 공평하다. 이제 분배 측면에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생기겠죠. 물론 내가 자본을 제공했으면 이자 소득을 얻고 토지를 제공했으면 지대 아니면 경영 능력을 제공했으면 이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을 얻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근로자는 이제 소비자가 돼서 물건을 산다고. 그래서 시장에 갔는데 야, 너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사 이러면 그러면 또 문제가 없는데 근로소득에 제한돼 있으니까 소비할 때
막 사면 안 되지. 어떤 걸 살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과정에서도 네, 최적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봤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가격이 얼마지? 내가 돈이 얼마나 있지? 그래서 어떻게 상품 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을 때 가장 내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만족스러울까? 네, 그걸 고민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게 경제학이고요.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하면 다양한 데다 다 적용할 수 있다니까. 다음 학기에 내가 학교를 더 다닐까 말까? 뭐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직장을 취업할까 말까? 아니면 결혼을 할까 말까? 했어. 자녀를 낳을까 말까? 몇 명 낳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원론 입문 시간에는 이러한 경제학적인 사고방식 접근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선택을 할 때는 뭐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 아, 투표할까 말까? 나 하나쯤이야? 뭐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에휴, 나 하나 안 해도 알아서 잘 선택하겠지.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선거를 투표를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야, 나도 안 한다 생각하고 쟤도 안 한다 생각하고 다 이러면 이게 잠깐 봤을 때는 근시안적으로 내가 편안할 수 있는데, 야,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해야지. 그거 얼마 힘든 것도 아니잖아. 동네 좀 가서 투표만 하고 오면 되니까. 그러면 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 또 뭐 미래까지 다 생각을 하면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이고, 이제 물론 당연히 의무이자 권리 비슷하게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관련한 얘기인데, 아니 저기서 임금을 기여한 만큼 사실 성적도 마찬가지잖아. 제가 성적이 이렇게 뾰족한 학점이 되게 많으면 그냥 뾰족한 학점 뿌리고 그냥 끝내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성균관대학교는 학점이 4.2를 받아도 이거 뭐야? 학점 인플레가 돼가지고 뭐 아무나 다 4.0 넘고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암묵적으로 상대평가를 많이 하긴 하지만, 조금 약간 코로나 이후에 좀 복잡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에 제 생각에는 학교 안 다녀? 학교에서 해주는 등록금에 대해서 이게 뭐야? 뭐 등등 그럴까봐 약간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 약간 보조해 주려고 학점의 그 밴드를 좀 더 넓히기도 하고 등등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성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동영상 녹화하고 이런 게 미리 세팅을 잘 했거든.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은 그런 게 좀 잘 돼 있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갑자기 물론 비상사태가 터지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됐을 때 뭐 성대로 와가지고 이거 온라인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하니 많은 학교들이 배워갔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효율성 이게 관심사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아니 기여한 만큼 능력만큼 분배했어.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현실에서 소득 격차가 너무 이렇게 막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 나와 있는 기여한 만큼 이걸 기능별 어떤 펑션을 했습니까? 그 역할에 따라서 분배해 주는 거면, 근데 분배를 쫙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커져. 이것도 사회가 불안정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성병을 쌓고 없는 사람은 길거리에 다 노숙자가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사회가 불안하고 안 좋은 거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지.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을 약간 중산층이 좀 두터울수록 뭔가 이 사람도 중산층이 많을수록 내가 만약에 긴장을 바짝 안 하면 이렇게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내가 희망의 사다리 그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열심히 잘하면 고소득층이 나도 될 수 있어. 그런 게 있어야지 좀 뭔가 더 사회가 활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계층별 소득 분배는 소득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된 소득의 사이즈라고 할까? 규모를 통해 가지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좀 약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주로 우리가 이제 공평성 얘기할 때는 이쪽에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평성, 형평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평한 소득 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뭐가 공평하냐,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야. 그래서 요거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보긴 할 건데, 그래도 심플하게 그냥 얘기할 때는요,
에이, 골고루 논아 갖는 게 공평하다. 우선은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차원이 더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두 가지가 다 중요해. 근데 우리는 자원이 희소하다는 거에서 먼저 출발했으니까 효율성에 먼저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뜻이고 공평성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공평성은 안 중요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유와 평등 중에서 둘 다 중요한데 야 우선 자유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거기에 나는 먼저 초점하겠어. 평등은 야 좀 나중에 우선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평성 요걸 얘기할 건데 어떻게 분배되는 게 공평한가? 그거는 그냥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똑같이 n분의 1 논아가는 게 우선 공평하다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선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그걸 뭐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뭔가 평가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이것도 매저를 해야지 제가 학점을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뭐 출석도 이렇게 보긴 하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소득 분배 분포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은 10분위 분배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심플해요. 뭐냐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요 이렇게 키를 재는 것처럼 쭉 나열을 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고소득층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저소득층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키가 작은 사람부터 이렇게 막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겠죠. 근데 이게 실제 해보면 이게 거의 여기까지가 사실 고만고만해. 도토리 난쟁이 키 재는 거랑 비슷하고요. 여기 이제 조금 키 큰 사람이 하나 나타나고 여기 엄청 이렇게 거인이 이렇게 나타난다 해요. 약간 이렇게 뭐 상위 1%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이 소득 계층을 저소득 계층부터 높은 소득같이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1분위 이렇게 표현해서 1, 2, 3, 4, 어이구, 너무 잘못했네.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저소득 계층의 가난한 사람들은 하위 40%랑 여기 상위 20%를 이렇게 비율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중간 빼고 이제 그 분포를 살짝 보려고 심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 20% 분의 하위 40% 이렇게 나타내고요. 만약에 이렇게 소득의 사이즈로 표현했는데 완전하게 다 균등하다 그러면 상하가 의미가 없겠지. 그러면 상하가 의미가 없으니까 하위 40%의 소득을 100명의 사람이 100원을 놀아 가지면 40원 이렇게 주머니 열어서 보면 있을 것이고 여긴 20명의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하면 똑같이 놀아 가졌으니까 20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0분위 분배율로 했을 때 완전 소득 수준이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위 40%가 40원, 상위 20%가 20원 해서 2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완전하게 불균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불균등하게 되어 있다. 불균등이면 이렇게 되면 하위 40%는 하나도 소득이 없는 거야.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완전 불균등이니까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거 100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분자가 빵, 분모는 100 이런 식이 될 테니까 이때 값은 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값이 0과 2 사이 값을 갖게 될 것이고요. 값이 여기 있는 것처럼 2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0이 불평등하고 2에 가까울수록 균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걸 또 바꿔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5분위 분배율은요. 그때그때 그냥 하는 거야. 누가 물어봐요? 왜 하필 하위는 40%입니까? 20%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측정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시간이 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가 분포했나, 수치가 변화했나 그러면 그 추이를 알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이 약간 뭐 그냥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5분위 분배율은요, 약간 뭐 이거랑 좀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상하가 뒤집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위 40%가 아니라
하위 20% 이렇게 해서 나타내요. 완전 불균등하면 상위 20%가 모든 걸 갖게 되니까 무한대가 될 것이고, 만약에 완전 균등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 말고요. 아주 심플한 건데 요거 말고 로렌츠 곡선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학자의 이름을 딴 건데 지금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소득을 100명의 사람이 100원을 논아 갖는다 할게요.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수평축에는 여기에는 누적 소득이다. 이렇게 누적 인구다. 누적 인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0원의 사람을 100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여기가 100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수직축에는 누적 소득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누적이야. 여기는 빵부터 이렇게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00원을 100명의 사람이 똑같이 논아 가졌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의 형태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균등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명의 사람들이 돈이 얼마 있습니까? 완전 균등하니까 20원 논아 가지고 있을 것이고 50명의 사람 50%는 또 50원 논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21대 20, 51대 50 모두 똑같이 완전하게 균등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균등하게 논아 가질 때 약간 그래프로 좀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 불균등해.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거를 다 자원을 갖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들은 다 소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20명의 사람들 하나도 돈이 없죠. 주머니에 돈은 있어요? 아니, 없는데요. 50까지도 갔을 때 없고 60, 70 없다가 99명까지도 없다. 마지막 한 명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럼 그림 자체가 이렇게 가다가 착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하게 불균등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하게 저 극단치를 먼저 살펴보게 된 것이고요. 불균등. 현실에서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뭐 곡선을 그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곡선을 나타나게 되는 걸 보고 이렇게 있으면 네, 약간 진한 녹색깔, 흐린 녹색깔, 연두색깔 그러면 이 대각선으로 갈수록 평등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어떻게 달라졌는가 볼 수 있고 나라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로렌츠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게 교차가 되면 문제가 된다니까. 교차가 돼서 이게 지금 교차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완전 균등 그 다음 완전 불균등 이렇게 되는데 교차되면 생각해 보세요. 교차되기 이전과 이후에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생각을 해낸 게 야 면적으로 계산하면 어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진위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렌츠 곡선에 원래는 이렇게 로렌츠 곡선 가지고 그냥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계산식이 있는데 그냥 아이디어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로렌츠 곡선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면적으로 해서 이게 알파고 베타다 이렇게 나타내면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가 반달 모양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야.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로렌츠 곡선에서 면적으로 표현해서 이게 대각선으로 붙으면 알파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면적으로 하면 괜찮겠네. 그래가지고 면적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위계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요. 심플하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둘씩 짝져가지고 차이, 뭐 분산, 표준편차 계산하듯이 차이를 계산해서 하는 방법을 쓰긴 하는데 그냥 아이디어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한 한 이게 불평등이 심한 것보다 덜 심한 게 좋긴 하겠죠. 예전에 경제원론 수업 듣는데 어떤 친구가 약간 치대인가 뭐 의대 다니나 뭐 그런 뭐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물어보는데
자기가 이 진위계수 아이디어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의대나 의사 선생님들도 당연히 통계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아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치아가 골고루 이렇게 났냐? 그렇지 않냐? 그럼 당연히 음식물 소화하는 거나 씹는 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고루 있을 때가 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이런 방식을 좀 응용해가지고 이 소득 분배가 공평할 때랑 불공평할 때랑 어떻게 되냐? 그거 비슷하게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소득 분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균등하게 되면요. 이게 여기 차가닥 달라붙으니까 알파가 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위계수 값은 얼마야? 알파가 빵이니까 빵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완전 균등일 때는 진위계수가 빵 이렇게 되면 알파가 빵이 돼서 이게 완전 균등한 상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완전 불평등한 상황은 여기 나와 있는 핑크 색깔 같이 될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니까 베타가 빵이 되는 거야. 그럼 알파분의 알파 하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레인지가 0과 1 사이가 될 것인데 이때 베타는 베타가 빵 이렇게 돼서 완전 불균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외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지수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심플한 아이디어 말씀드리면 이렇게 10분위 분배율, 5분위 그리고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이렇게 로렌츠 곡선 나와 있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면적으로 표현하는 게 진위계수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갈게요. 자, 빈곤 이게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빈곤의 정의는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걸로 할 수도 있고 늘상 우리가 빈곤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상대적인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빈곤선은 소득 수준이 얼마가 돼야 빈곤한 상태라고 할까요? 할 때도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 객관적으로 이제 나름 측정하려면 하루에 밥은 3끼 먹고 버스비, 뭐 교통비 등등등 해가지고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겠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지. 하루에 밥은 먹고 저는 담배를 피거나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데요. 커피값 넣어야지. 어떤 커피 마실래요? 저는 별다방, 스타벅스는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막 그 7,000원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도 있고요. 주관적인 그런 측정 방식도 이용해 가지고 이 경작에서 사실 나름대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 뭔가를 다 측정해 가지고요. 그걸 뭐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빈곤 격차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까지 되면 만약에 소득을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미치면 빈곤하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실제 소득이 150이다. 그럼 그 차이를 빈곤 격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냥 아이디어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소득의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이게 악순환, 선순환이 더 반복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IMF 이후 등등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감소하게 되는 그래서 평균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가끔 옛날엔 그랬어. 제가 여기는 뭐 다양한 이공계 친구들이 있겠지만 문과나 이런 거 할 때도 가끔 물어봐요. 제가요 문과인데요. 변호사를 할까요? 회계사를 할까요? 그러면 어떤 자격증이 돈을 많이 버나요? 그럼 옛날엔 대충 평균이 있었다니까. 내가 만약에 변호사를 땄다 그러면 변호사 평균적으로 얼마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요즘은 약간 그런 게 평균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다 그러잖아. 그래서 변호사가 되면 얼마쯤 벌까요? 그거 알 수가 없다니까. 제가 축구를 합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소득이 얼마쯤 될까요? 알 수 없지 뭐. 축구 선수가 거의 손흥민 같이 선수같이 이렇게 쫙 되거나 아니면 물론 프로에서 어느 정도 뛰면 대충 예상은 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막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양극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득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양극화가 되면은 별로 이게 사회적으로나 미래 장기적으로나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아니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분배 정책을 써요. 근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는 뭐냐면 세금을 이용한다고. 누진세라고 들어보셨죠? 누진세라는 것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야. 근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인 경우는 부유할수록 세금 많이 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의 소득세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용어 정도만 봐주세요. 뭐냐면 부가 부자 할 때 부 아니에요.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음이죠. 음의 소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 수준이 많으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 맞는데 특히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야, 네가 부유하고 소득이 높으면 세금 좀 많이 내. 알았어. 근데 이제 갈등은 이제 무슨 게 갈등이냐면 내가 많이 낼게. 능력이 더 많으니까 아니면 혜택을 사회로부터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세금 많이 낼게. 근데 문제는 얼마나 많이 낼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 거죠. 누진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그 자체를 아니야, 야, 나는 세금 내기 싫어. 나만 잘 먹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래, 내가 많이 낼게. 그거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조세제도 같은 거 보면 세법 이런 게 되게 막 복잡하고 어렵고 막 그냥 예외에 예외 조항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더기 같은 법이 되는 거야. 세법 전문가 세무사 아니고서는 보통 사람이 봤을 땐 이게 내가 얼마나 어떻게 세금 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또 그리고 그 틈새가 있어. 구멍이 있어서 루프홀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세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불법은 아닌데 싹싹싹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입시제도가 되게 복잡하면 나름대로 의도는 좋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보통 학교나 아니면 집에서 얘가 어떻게 뭘 해야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누진세제도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야 지금같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자. 야 수능 하나로 그냥 봐서 물론 그게 좋다는 게 아니지만 그게 그냥 깔끔하지 않냐?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더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누진세 제도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 부의소득세도 약간 누진세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아예 이거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내세요 했는데 이거는 일정 소득 미만이 되면은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세금이야. 마이너스 세금은 뭐야? 보조금을 받는 거야. 정부한테 내는 게 아니라 받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은행에 예금하잖아. 저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이자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자면 은행에 내가 예금 100만 원 하면서 이자를 뭐 10%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튼튼한 은행 금고에다가 내 돈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보관료를 내는 셈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100만 원 내고 10만 원 더 갖다가 내고 나중에는 100만 원을 그냥 찾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부의소득세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다 살짝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 그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내가 수평축의 소득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텍스야, 텍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니까 양이고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정하게 되는 거지. 일정 소득 미만이 되면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요. 100만 원 미만이 되면요.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세제도가 있어서 여기가 100만 원이라 할게. 자 그럼 텍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 A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세율 소득을 Y라고 씁시다. Y 이렇게 씁시다. 이러한 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00만 원일지 얼마일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는 플러스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우선은 100만 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쪽은 양의 텍스를 내는 거야. 여기는 플러스 조세를 내는 것이고 여기 100만 원으로 지금 해놓은 거는 이제 소득이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기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 이 경우는 t가 빵인 경우야. t가 빵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스몰 t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요거 y가 이게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됩니까 하면 y는 t분의 a일 때 분기점 이렇게 분기점이라는 건 이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요. 자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텍스라니까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마이너스 조세. 이게 부의 텍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의 텍스로 마이너스 텍스로 subsidy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은 플러스 양의 조세가 되고 하늘 색깔은 마이너스 조세고 보조금 받는 것이고 저기 100만 원이라는 여기 t분의 a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 그때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그림도 책에 살짝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 그리면 여러분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안 했어.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여기 스스로 내가 번소득이라 할게요. 번소득 이렇게 그리고 요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특히 거시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disposable income 해서 처분이 가짜가 이제 가능하다 그 뜻이지. 그래서 처분이 가능한 소득,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야. 만약에 정부가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보조금도 주지 않게 되면 번 거는 내가 다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45도 선상에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앞에 요거 가상으로 해놨는데 100만 원이 되기 전까지 만약에 가처분 소득과 스스로 번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 된다 하면 여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100만 원이면 예전에는 100만 원밖에 못 쓰게 되었고 소득이 100만 원보다 작으면 번만큼만 쓸 수가 있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요 소득 미만이 되면 마이너스 조세를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게 되면 내가 소비 가능한 영역이 올라가겠죠. 여기가 지금 A라고 표현을 했어요. A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A만큼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A만큼 받게 되니까 여기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A라고 할게요. 이만큼 보조를 받게 되고요. 보조금은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증가시 마이너스 텍스가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은 작아져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해요? 작아지다가 100만 원 되면 소득이 없어지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더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100만 원 넘어서게 됐어. 그러면 저렇게 양의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내가 번 소득에서 일부 정부한테 갖다 바쳐야 되니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모양 자체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마이너스 해서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 소득이 있음에 따라서 양의 텍스와 음의 텍스를 표현한 것이고 이걸 내가 소비 가능한, 처분 가능한 걸로 표현했을 때 모양이 아예 정부가 개입이 없으면 요 45도 점선이 될 텐데 저 파란 색깔처럼 저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살짝 봐주시고요. 복잡한 그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제도를 가지고 누진세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재분배 정책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회복지제도 같은 걸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노후, 은퇴 이후의 삶을 또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55세 넘어가고 하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회사 다닐 때도 50세 넘어가면 이제 그만 나가세요. 약간 압박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50살까지만 만약에 일을 했어. 직장 다닌다 하면 딴 자영업 해도 되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여러분 때는 아마 글쎄 얼마나까지 살지는 잘 모르겠어. 한 120살 막 100살 넘어서 살게 되면 그것도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괜찮을 텐데 내가 만약에 침대에 누워있거나 아프거나 뭐 등등 치매 걸리거나 그럼 그게 존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만약에 제가 딱 해서 아플 것 같다 그러면 존엄성을 위해 가지고 그냥 조용히 약 먹고 만약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잠자는데 꿈나라로 이렇게 가는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낫지 않을까. 보통 보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와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서 한 몇 년 있고 사실 그게 글쎄 행복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존엄사 비슷한 거 뭐 스위스나 그런 데는 한다고 하는데 점차 그런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되지 않을까 해요. 근데
왜? 아니 네가 애들은 아니고 노후 대비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잘 못한다니까. 우리가 뒤에 행동경제학 보면요. 한 20, 30년 후에 이러면 잘 와닿는 게 없어.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저기 뭐 해서 스튜디오 저기 하는데 가보면 옆 건물에 스쿼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장사가 안 되는지 6개월 끊으시면은 50% 할인해 줍니다 해가지고 제가 좋아 운동을 해야지 해서 끊었거든요. 아직 한 번도 못 가고 있어. 거기다가 이제 사물함에 신발하고 이제 라켓을 공짜로 준대. 그래서 받아가지고 딱 했는데 갔더니 그 레슨 해주는 코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 그냥 한번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유튜브 보면 이렇게 치면 되는 거더라고. 근데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좀 애매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떤 교수님은요. 어느 학교더라. 뭐 이렇게 학과 회의를 경제학과 회의를 했는데 성대 말고. 근데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보통 길어져. 교수님들도 이게 노래방 가는 거랑 비슷하게 자 회의는 짧게 30분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나면 뭐 30분이야. 2시간, 3시간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땐 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해가지고요. 저는 약속이 있으니까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갔대. 근데 끝나고 이렇게 봤더니 저쪽에 있는 건데 그 학교 내에 보면 헬스장 같은 것도 있잖아 요즘.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교수님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저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학과 회의보다도 나는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 사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긴 하지. 운동하는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있잖아. 아파서 그 시간을 뺏쓰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운동하는 게 더 낫지. 지금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이게 운동하는 시간도 아깝고 그런데 그 나중에 아파가지고 골골골 되는 시간을 뺏쓰는 거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가 대비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잘 못해.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강제로 저축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취지는 되게 좋지.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늘상 신문에 나올 때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파산된다, 고갈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취지는 좋은데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다 가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후반만 해도요. 경제가 이렇게 쫙 성장하는 상황이었거든. 경제 성장률도 막 6%만 이렇게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사람들 많이 가입시키려고 어떻게 했냐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 여러분 조금 내시고요.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가능했어. 받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내는 사람만 많아지고 경제는 계속 지금과 같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고도 성장기를 접어들어서 저성장의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일하는 젊은 세대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나이 든 노년 세대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또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도 뭐 한 3, 40년 후에 40년, 50년 후에 무슨 뭐 고갈된다 이렇게 할 때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0년 후? 뭐 그때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그게 벌써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뭔가 이걸 빨리빨리 어떻게 하면 좋은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국민 여러분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조금 받으시고요.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이러면 개혁이 되는데 누가 찬성해요? 그럼 다 떨어져.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쉬쉬하고 미래 일이니까 다음 정부에 넘기자. 그래서 계속 넘긴 게 지금까지 벌써 온 거죠. 약간. 아무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도 우리나라가 이게 잘 돼 있죠. 건강보험 같이 해가지고 내가지고 아프면 그 불확실성, 위험 이런 거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공공부조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 되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분배 효과 할 때 요거요. 사회보험제도가 있긴 한데 요거는 보험의 성격이 강해요. 의미에 여기 보시면 보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 이거는 보험 성격이 강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기여한 만큼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뭐야? 내가 만일의 사태와 노년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진짜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보험금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재분배 효과는 좀 작아요. 근데 그거 반면에 공공부조다. 이거는 재분배 효과가 좀 더 크다. 이런 종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재분배 정책의 문제점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림을 살짝 볼까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 있는 사람 생각해 볼게.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소득을 이렇게 벌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밑에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안타까운 상황도 있는데 자기가 선택한 거야. 너 지금 공부할래 말래? 일단 그냥 놀래. 이렇게 한 거야. 너 일할래 말래? 아니 나 여가 즐길래.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택이 다르지. 어떤 사람은요. 야 젊었을 때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 그때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생겨서 놀면 좋은데 이게 끝도 끝도 없어. 그래서 나이가 한 60세 돼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부유하게 돼서 그때 뭔가 여유를 즐기고 여가를 즐기고 취미를 즐길까 했는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떻게 돼요? 예, 60살 되는데 갑자기 아이고 몸이 이상하네 병원 갔더니 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건강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일만 하고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아파가지고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세 젊어 노세. 야 놀아도 말이야 젊었을 때 신나게 놀아야지.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 오히려 공부를 하겠다. 옛날에 그 강남스타일이라고 싸이 아세요? 그 TV를 봤는데 싸이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60살 넘어서 공부할 거래. 지금 힘있고 이럴 때는 신나게 놀 거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60살 넘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공부를 하고 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야. 이야 나이 들어서 저렇게 하다니 만학도로서 대단하네. 이렇게 할 건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젊어서는 공부만 하고 막 일만 하다가 갑자기 늦바람 들어가지고 60세에 내가 춤추고 놀겠다 그러면 왜 저래? 이렇게 되니까 자기인 거 거꾸로. 그건 자기의 선호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많은 예로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 그래도 젊어서 어차피 고통이라든가 고생의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러면 젊어서 좀 더 고생하고 나중에 좀 여유롭게 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번 게 없어서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원래 없고요. 이 사람은 그래도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있는데 정부가 보조해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격차가 별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만약에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해서 주 5일 근무했더니 한 240만 원 벌었다 칩시다. 근데 정부가 그냥 무상으로 200만 원을 줬다 해봐. 그럼 내가 하루에 월화수목금 일하면서 했더니 저 친구는 일도 안 했는데 200 받고 나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더니 240 받고 뭐야 40만 원밖에 더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나도 안 해. 그만큼 내가 일을 해가지고 40 더 받는 거 안 할래.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재분배의 그 문제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에 의존해서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 이 사람이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좋은데 그냥 물고기만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이게 받아먹기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 수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 버려가지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직장들이 아마 제가 이제 요즘 대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하면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내가 도대체 뭐 해먹고 살지 막 이렇게 고민일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가 바뀌어서 제 8장은 이제 정보경제, 뭐 인터넷, 디지털 경제 이런 걸 얘기할 거고요. AI 경제학 이런 것도 더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 교과서는 보통 최신의 따끈따끈한 얘기를 막 실리긴 그렇거든. 그래서 이미 다 정립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올드한 얘기지만 바뀌지 않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고요. 따끈따끈한 얘기는 뭐 이렇게 뭐 많은 뭐 시중의 책이라든가 뭐 등등 기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네.